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어 공원은 마음이 답답한 날, 우울에 빠진 날, 고민이 많은 날 찾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라고요. 정말 그렇죠. 잠시나마 공원을 거닐다 보면 절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도 되고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요즘 녹지 공간이 줄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는데요. 52%라는 전국 최고 도시 녹지율을 보유한 세종시는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이른바 정원도시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녹색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세종 지역 주요 공간에는 이른바 잔디광장이라 불리는 잔디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실제 세종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무려 102곳이나 됩니다. 어린이공원 52곳, 근린공원 48곳, 소공원 2곳입니다.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등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공원에 잔디공원이 조성돼 있지만 차별화 전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어도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세종 시민들도 모두 비슷한 형태의 구조라서 특별함이 없는 노잼공원이다. 하절기에는 땡볕 공원이라 이용조차 할 수 없다. 차라리 문화, 예술, 체육적인 기능을 겸비한 잔디공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형태라면 기능도 떨어질 것이고 시민들의 체감, 이용 갈수록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주요 거점 공간에 또 잔디공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탁상행정,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그저 녹지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잔디만 심어놓고 세계적인 정원도시를 만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6월 16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세종시에도 등장한 내정설입니다. 지역에서 내정설이 참 많이 도는군요. 네, 그런 것 같죠. 이 지난달 퇴임으로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 세종시 산하 공기업이 2곳 있습니다. 바로 세종 도시교통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세종 시설관리공단인데요. 두 산하 공기업 그 수장을 뽑기 위해서 지금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내정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 여러 산하기관적 공모 과정에서 내정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내정설의 당사자가 임명되는 일로도 이어졌고요. 그런데 세종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요, 지난달 28일에 이제 임기가 끝났고요.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난달 23일에 임기가 끝나서 현재 둘 다 공석입니다. 예. 그런데 두 공기업은요, 이 지자체가 출자 출연한 산하기관하고는 달리 이 공기업이라서 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해야 하고요. 예. 위원 추천은 시장이 2명, 의회에서 3명,
그리고 해당 기관의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요, 그 두 공기업의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최민호 시장 몫인 2명의 위원을 모두 추천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공모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후보에 이미 이제 2명이 후보가 이제 압축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아니 임원 추천위원회의 전체 구성은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최종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은요, 충남도청 이전본부 신도시 개발과장과 이 충남도 기획실 균형발전 담당관 등 충남도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퇴직한 이후에는 충남개발공사 관리이사를 지냈고요. 최민호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최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런 인사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얼마 전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을 끝으로 이제 공직을 끝낸 인사인데요. 이 인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행 업무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 후보로 이미 압축됐다는 그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돌고 있다는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서 우리가 누군지 금방 추론할 수가 예. 있겠죠. 이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과정의 공모를 통해 선임돼야 될 공기업의 수장들이요,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되기도 전에 이렇게 뭐 최종 후보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거, 이거 좀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세종시에서 이런 내정설이 어떻게 결론 날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과가 나오면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갖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로 정해봤습니다. 안타깝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C 노선의 추가 연장 비용을 놓고요. 충남도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예. 수도권과 교통망 연결을 위해서 이 충청남도는요, 그동안 이 GTX-C 노선 연장에 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참고로 이 GTX-C 노선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평택, 화성, 오산, 동두천시가 있습니다. 예.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C노선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GTX-C 천안 연장 이걸 공약했었고요.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기에다가 이제 아산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공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사업 논의를 위해 그 지난주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 실무진들이 좀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요, 그 이 노선 추가 비용 이거를 좀 원인자 부담 방식,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좀 부담하자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걸 해당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라고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기존 GTX-C 노선, 이게 이제 민자 사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 민자 사업자하고 곧 실시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연장 노선 사업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고 그 예타까지 거쳐서 국비 확보하려면은 이게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니까 국토부가 각 지자체가 이 연장 노선에 대한 재원을 각자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착공해서 목표했던 2028년에는 이 GTX-C 노선이 개통이 해야 하는데 예타 등 뭐 행정 절차 거쳐서 국비 확보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별도의 절차도 최소화하려 보니 지자체가 각자 재원 마련해라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일단 개통 시점을 맞추려면요, 그런 행정 절차 거치려면 좀 부담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지자체로서는 또 막대한 재정을 마련해야 하니까 이것도 역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부담이죠. 네, 실제로 이제 충남도가 추진하는 이 GTX-C 천안-아산 연장 노선 건설을 이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요, 천안에는 1,497억 원, 그리고 아산도 1,126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지자체가 직접 마련하는 거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막대한 돈을 또 민간 투자 받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초 김태흠 그 충남도지사의 공약에만 있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없었던 이 아산시는요, GTX-C 구축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뜻을 네. 밝혔다가요, 이후 이제 사업비 확보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약간 입장을 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민선 8기 지자체가 들어서면서요, 여러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상당히 걱정이고요. 네, 그 부분도 걱정이죠. 뭐 사실 민자 사업은 그 일정량의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해서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결국 국민 혈세로 보전해줘야 하고요.
또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용료가 비쌀 수 있어서 이래저래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충남도는요, 이 정부의 국비 지원 다시 요청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충남도가 일정 부분의 재정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내포역 사례처럼 대안 사업을 좀 따내서 예산 확보하는 거 이걸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원인자 부담을 제한했고, 이 만약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은 국비 지원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예.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 행사나 축제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예. 앞으로도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야외 축제들이 이제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필연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따라 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관련 이슈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 시기도 끝이 났죠. 사실상.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축제들이 지역에서 열리게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여름 야외 축제 많이 계획이 돼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뭐 주요한 공간들에서는 관련 행사나 축제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영시축제라고 해서 이제 대전시에서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큰 축제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축제 현장도 음식을 팔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먹게 됩니다. 그렇죠. 일회용 접시, 일회용 컵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한비탑 일원에서 맥주 축제들도 있고 또 관련 행사들을 가보면은요 거의 뭐 그 일회용품이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일회용품에 담겨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무제한 맥주를 보통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 무제한 맥주 부스 같은 곳들을 가시더라도 이제 플라스틱 컵을 활용해가지고 또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텀블러로 이제 받아서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예. 주최 측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텀블러를 가져가더라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 업체에서 보통 직접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맥주 업체에서 이제 정량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텀블러 사용을 금지하는 그렇겠군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단품으로 드시지 않고 무제한 맥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텀블러 사용 거절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한 번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쓰레기나 관련 일회용품 저감 대책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여름이 되면 네. 대전 시내에서도 그러니까 한비탑 일원에서 맥주 축제가 상당 기간 네, 꽤 맞습니다. 오래 열리고 푸드 트럭들이 이제 음식을 팔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드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다 일회용 플라스틱 잔이며 일회용품들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사실은 한비탑 인근에서는 맥주 축제가 이미 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여름에도 이제 거의 한 2달에 가까이 걸쳐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는 건데 이 쓰레기들이 이제 그 단순히 일회용품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음식물이 묻어난 쓰레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음식물을 제대로 헹구지도 못하고 그냥 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친환경을 고민하려고 PLA 재질로 된 그러니까 자연생분해 되는 재질로 되는 플라스틱을 쓰긴 쓰시는데 그 PLA 재질들도 사실은 플라스틱에 버리면 안 되고 또 일반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또 태우면 사실 또 의미가 없거든요. 쓰레기를. 그래서 근데 사실상 이제 PLA를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친환경 효과가 제대로 나는 것도 아니라서 일회용품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한비탑 인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사실은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많은 시민분들이 애정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관리하는 주체가 대전관광공사예요. 예. 그래서 그 이곳에서 이제 축제를 열거나 행사를 하는 업체들은 관광공사에 이제 사전 계획서를 내 가지고 이제 승인이 되고 임대료까지 내야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민간에서 여는 축제라고는 하더라도 관련 공간을 관리하고 이제 승인해 주는 곳이 사실상 공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책임도 사실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시설들을 이제 상비를 시켜놓던지 이런 식의 대책 마련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상은 이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몇 명 불러가지고 분리수거를 돕는 형식으로만 돕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관리 비용도 받는 대전관광공사는 뭐 합니까?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 잘 하는지, 예. 그 푸드트럭이 나갔는데 쓰레기가 계속 있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감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여기 그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손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여름에 하는 그 축제 같은 경우에 세 팀이 이제 공간을 임대하겠다고 이제 계획서를 내가지고 한 팀이 선정돼서 올해 하시는 건데 경쟁률도 높고 또 임대료도 이제 비싼 공간인 만큼 그 지자체도 그렇고 관광공사에서도 그렇고 좀 대책 마련을 좀 하셔야 되지 책임을 않을까 합니다. 갖고 환경보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엄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그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일회용품 절감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대책 마련을 하시면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이 공간을 승인받기 위해 관광공사에 제출하는 그 계획서에 ESG 관련 평가 항목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때 뭐 환경이나 기타 사회공헌 관련된 거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제출을 하는군요. 네, 평가서 기준에 있습니다. ESG가. 근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네, 그냥 ESG는 그냥 하나의 평가 항목일 뿐인 거고 실제로는 이제 그냥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각종 축제나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이제는 좀 자제하자. 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발빠르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리고 최근에는요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로 약속하는 또 실천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 지역에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수장들까지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장분들이 지목을 받고 또 인증사진 올리고 또 다른 기관장분들 또 지목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장우 대전시장님이나 아니면 중구청장, 서구청장, 유성구청장, 대덕구청장 이런 식으로 웬만한 지자체장 분들 다 하셨거든요. 또 웬만한 대전시 산하기관장들도 네,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회용품 재료로 만들자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나 혹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여러 행사들에서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실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기반하는 거죠, 사실상. 겉으로는 일회용품 제로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시민분들이 실제로 텀블러를 쓰겠다고 하는데도 이제 거절당하는 그런 행사들을 시의 지원 혹은 이제 임대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한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네. 나름 이렇게 참신한 새로운 시도에 나선 지역 축제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회용품을 좀 줄이려고 하는 시도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원이라든지 전주, 뭐 제주도 이런 식의 시도들이 있는데 대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비건 축제가 작게 좀 있었었는데 지역에 있는 이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곳이랑 좀 협업을 해서 그 다회용 식판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다회용 식판에다가 이제 비건 음식이나 이런 것들 담고 그 식판들은 회수해가지고 설거지해서 다시 드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축제였는데 축제를 다 끝나고 나니까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 2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쓰레기가. 와. 그간에는 얼마나 일회용품을 우리가 막 썼는지를 알 수 그쵸. 있는 거네요. 사실은 그 세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도록 참여한 시민분들에게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병행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시민분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협조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최근에 이 다회용 컵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카페 같은 곳들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그런 축제 현장에다 갖다 놓으면은 다회용 컵으로 맥주 같은 것들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씻어가지고 이제 또 제공하고 예. 이런 식의 시스템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터부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는 업체들은 사실은 시민들 핑계를 많이 댑니다. 아, 불편해하신다. 네, 그래서 불편해하시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하시고, 거다. 예, 위생 문제도 많이 문제 제기하신다 이러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비용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사는 것보다 그걸 관리하는 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핑계 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도 공공에서 연계하는 행사들은 반드시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로만 지속 가능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 경우에는 계획된 대형 축제가 곧 있습니다. 네. 대전 영시축제. 그런데 이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전 영시축제 예비 축제격이었던 영시 뮤직 페스티벌. 이때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당시에 좀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환경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었고, 저도 이제 영시축제 어떻게 되고 있나 이제 좀 가서 봤었었는데, 정말 쓰레기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도심 일원에서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그 지역을 잡고서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더 관리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뭐 일회용품 사용은 당연한 거고 그 사용한 일회용품을 이제 또 모아서 버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버리는 관리조차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영시축제를 어쨌든 대전시 대표 축제로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축제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사용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죠. 예, 몇십억에 걸쳐서 이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사실은 조금의 예산만 투여를 한다면은 충분히 그 제로 웨이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일회용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예.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면은 보통 축제의 성과 혹은 이제 성공 요소들을 집객 요인으로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왔느냐.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뒤처리까지도 얼마나 잘 했는지도 이런 평가에 사실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나 평가 지표에도 많이 반영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서 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네. 이런 의무를 규정한 조례가 제정이 실제 되어 있다고요? 네, 21년도 이제 제정이 된 조례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조례 자체가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예산을 따는 거에 대한 근거로는 활용이 되는데 강제할 수 없고 노력해라.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많은 시민분들이 이 조례 때문은 아니고 여러 이제 대전시 정책 제안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대전시 안에서 그러니까 시청사 안에서 일회용품 쓰지 말게 하라. 이런 제안들 되게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시청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안에서 버젓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카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공무원분들도 자연스럽게 다 일회용품 쓰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사실 바꾸지 않는 이상 그 공무원분들이 이제 정책 집행하실 때나 행사들 하실 때 이런 거 사실 신경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의 실천들도 같이 염두를 하셔야 이런 조례도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우리가 어찌 보면 아낌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이제는 축제 문화 자체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도 이에 동의를 하실 텐데 네. 어떤 노력, 대안들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행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민간 행사들은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공공에서 발주한 행사나 축제들 혹은 연계된 축제들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이제 이 관련 행사나 축제들을 잡을 때 예산을 어쨌든 세우잖아요. 그 세울 때 이 친환경 대응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비용 자체를 추가해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사에서 이제 쓰여지는 뭐 가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음식들을 준비하거나 이런 예산과 별개로 친환경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추가로 좀 마련을 해놓은 채로 발주가 나가고 해야 실제로 업체들도 그걸 제대로 지킬 수 있지. 기존의 예산은 그대로인 상태로 그럼요. 예. 네, 똑같이 발주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이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되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 실천을 한다고 하고 또 기존과 다른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면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예. 맞고. 아니, 그런데 비용을 쓴다고 해서 그걸 낭비라고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용을 더 올리고 대신에 그 비용을 정확하게 잘 써가지고 쓰레기를 얼마만큼 줄였는지를 지자체가 감시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관련 비용들을 올려주고 그거에 대한 평가들도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아마도 공공에서 하는 축제들은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축제들은 다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조금 신경 쓴다면은 빠르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사장님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어떤 겁니까? 네, 이제부터 이제 충남도청과 산하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전시청사 안에서 이제 일회용품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충남도청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요? 네, 그래서 충남도가 일상 속 탄소 중립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탈플라스틱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고요. 관련해서 어쨌든 충남도청이나 도의회 그리고 뭐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 출장소 같은 곳에 일회용컵 반입이나 휴대가 금지가 됩니다. 예. 사실은 예전에 이제 대덕구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실행했다가 이제 지금은 좀 유야무야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먼저 일상에서 실천을 하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정치적인 색깔들을 떠나가지고 모든 그 지자체 혹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좀 꼭 참고해가지고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참고해가지고 같이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실천하신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내용 인증 사진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혹은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정돼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분께는요, 커피와 빵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 르포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 충남 천안에서 개 도살장을 불법으로 운영해온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도살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동물보호단체와 개인 구조자 그리고 경찰이 합동 단속에 들어가 긴급 분리 조치됐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68마리의 개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 격리되었고 업주는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예. 이런 뉴스는 충격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종종 들려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또 한쪽에서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힘쓰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 보호를 위해 애쓰는 우리 지역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이지만 그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동물권과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도 짚어봤습니다. 예. 먼저 나가본 곳 어디입니까? 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 시온 쉼터로 나갔습니다. 예. 유성구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산으로 꽤 들어간 깊숙한 곳에서 가장 먼저 저를 반겨준 것은 유기견들이었습니다. 도살을 기다리는 애들 22마리를 제가 개인 구조 하면서 데려와서 여기서 보호하면서 보호소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들하고 들어온 애들하고 해서 37마리로 시작해서 37마리. 데리고 오면 끝이 아니죠. 사료사 먹여야지. 아프면 병원 데려가 가야지. 입양 못 가면 평생 책임져야지. 얘들이 일주일 후면은 본식탁집에 넘겨. 고기가 돼서 인간의 식탁에 올라서 끝나겠구나. 딱 봤어. 안 되겠구나. 내가 구조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그냥 입양 갈 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개집 갖다 놓고 22마리 보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펜스 치고 펜스 치니까 지붕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호소가 됐고 보호소가 되니까 그때는 개인 구조자들이
구조를 했는데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 제발 좀 받아주셔. 그래서 애들이 들어왔고. 네, 이곳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들은 대부분 대형 믹스견이었는데요. 낯선 사람의 방문에도 꼬리를 흔들며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약 300여 마리를 보호 중인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오은숙 소장은 견사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지금요 대형견이 입양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서요? 작은 애들 이쁜 애들 이런 애들도 키우다가 병들고 하면 버려요. 근데 이 대형견들 누렁이들 얘네들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입양이 잘 안 돼요 애들이. 그럼 어차피 여기는 안락사가 없고 죽을 때까지 내가 품고 있다가 무지개 다리 건너면 또 보내고 하려고 뭐 그런 쉼터인데. 네, 오 소장은 원래 다른 일을 하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8년 전 한 개장수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졌다는데요. 개장수가 데려간 개 농장에는 22마리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뜬장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온갖 배설물과 오물이 뒤섞여 있었다는데요. 도무지 외면할 수 없었던 오은숙 소장은 그렇게 22마리 개를 구하면서 사설 유기견 보호소 소장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거든요.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무슨 자재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때 경운기가 있었어요. 경운기 끌고 와서 어디 가서 주워 갖고 와서 하고 펜스는 샀어요. 근데 나머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워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 같은 거 애들 오줌 싸니까 다 사가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너무 오래되는 노후한 건물이고 해서 안 좋아해서 근데 한두 푼이 해야죠. 지금 뭐 시설 보수를 하겠어요. 네. 네, 우연한 기회로 팔려가는 개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만든 곳이다 보니 전문화되거나 현대화된 시설은 아닌데요. 그런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예. 그 대전시에도 동물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그 현장 여러 매체를 통해 운영 방식이나 실태가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 좀 생소하군요. 청취자분들 중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설 보호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아진다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만드는 현상인데요. 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5.4%로 추정됩니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 가구에 1,306만 명인데요. 버려지는 동물 역시 통계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11만 2,226마리가 버려졌습니다. 길에 버려지는 동물들은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거둡니다. 예. 각 지역에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2020년 기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 280개입니다. 그런데도 버려지는 동물이 워낙에 많으니 미처 다 수용할 수 없는 동물을 위해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예. 워낙 버려지는 동물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미처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2022년 정부가 파악한 사설 보호소는 전국에 136개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 보호소가 생겨나고 있고요. 예. 이 중 절반 이상인 54.7%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고 제가 찾아간 사설 보호소 시온 쉼터가 바로 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보호소로 개인의 재산과 시간을 들여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은숙 소장 역시 현장에서 유기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지금 뭐 반려 인구가 세 가정당 한 마리. 그만큼 보편적화가 되어 있는데 의식 수준은 키우다 버려요 그냥. 그럼 그 버려진 아이들이 이제 들개가 되는 거고 산에 올라가서 막 또 계속 막 또 새끼를 낳는 거고. 그러니까 사설보호소 이렇게 우후죽순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분별하게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네, 오은숙 소장은 유기동물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지적합니다. 소위 말하는 퍼피밀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강아지 공장이고요. 핵심은 번식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품종견들이 번식장에서 태어납니다. 어미견은 죽을 때까지 새끼를 낳는데요. 사람들에 의해 인공 수정되고 절개 수술로 새끼를 꺼냅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예. 태어난 새끼들은 경매장으로 보내지고요. 경매를 통해 값이 매겨져 펫숍으로 팔려갑니다. 여기서 감당이 안 돼서 미국 가는 거예요.
키우지 말아야죠.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키우지 말아야지. 시작하지 말아야지. 너무 이기적인 거죠. 작을 때는 이뻐, 귀여워. 데려가서 키워. 근데 덩치가 커지고 늙고 병들어. 짐스러운 존재가 되면 버린다. 네, 펫숍에서는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고 쉽게 동물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펫숍에서 팔리지 않은 동물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심지어 식용견으로 다시 팔려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구조가 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줄이고자 하여도 제대로 손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내 가정당 한 마리를 키운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버려? 14마리가 나와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뭔가. 아무나 못 키우게 해야 돼요. 맞아요. 독일 같은 나라처럼. 근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입양 절차. 뭐 여러 가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수 없게 우리도 까다롭게 해서 평생 가족으로 평생 책임질 사람만 입양해야 돼. 개 키워야 돼. 지금 12%만 원래 그 견주하고 삶이 닿을 때까지 키우고 나머지는 휴가철에 버려 뭐 빈집에 버려놓고 가 많아요. 그지 그런 정도 의식이면 키우지 말아야지. 이건 전체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생명 존중의 사회로 가면 사람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겨요. 그렇죠. 예. 현장에서도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실감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힘으로만 이 보호소를 운영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네, 보호소를 개인이 운영하려니 힘이 많이 부친다고 합니다. 아침에 와서 견사 청소 깨끗하게 하고 밥 주고 물 주고 케어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밥 주기도 급해요. 새벽 3시까지 줘요, 제가 혼자. 3시, 4시, 5시 먼동이 트고 있어요, 밥 주다 보면. 근데 밥을 기다리는 애들, 엄마를 기다리는 애들 물 달라고 견사해서 그냥 자기 차례 기다리면서 빡 쳐다봐요, 술 때까지. 아유, 그걸 보고 칠 수가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비를 맞아가면서 판례를 했어요. 견사를 청소하고 밤을 샐 때가 부지기수인데요.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해 밤새 일을 하고 해가 뜨는 걸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친 개가 들어오거나 병들면 사제를 털어 치료하는데요. 빚을 지고 각서를 쓰면서 개들을 치료하고 먹이고 중성화시키고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막 빚을 내서 고치고 막 뭐 감자 팔아서 고치고 뭐 고구마 팔아서 고치고 견사 지붕도 해주고 애들 병원 치료비 예산값도 갚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굶고 이래요, 요새. 이런 지경이에요, 근데. 네, 실제 지난해 정부가 파악한 사설보호소 운영 형태를 보면요. 사설보호소의 83%가 5인 이하 인력으로 운영되고 연평균 운영 비용은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조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기부금이 52%로 가장 많았고 보호소 소장의 개인 부담금이 41%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일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사설보호소 소장들은 손을 내밀어서 얘네들을 품잖아요. 정부나 지자체나 시민단체나 개인이나 같이 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요. 제도적으로. 그렇죠. 제도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네, 유기동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사설보호소에 딱히 지원이 있지도 않으니 보호소를 운영하는 개인의 부담이 커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영양가 있는 사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의 뜻과는 달리 갈수록 열악해지는 보호소의 현실에 오수소장 역시 속상하다고 합니다. 예. 관리 감독 규제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여러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는 개도해서 문을 닫게 하든지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소는 좀 키워주고 한 사람이 50마리 이상 관리를 넘어가면 버거워요. 우리는 벌써 300마리예요. 근데 저 혼자 해요. 네, 일부 민간 보호소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예. 또한 후원금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전해지면서 유기견 보호소를 보는 사회적 시선도 마냥 곱지만은 않은데요. 그럼에도 개인이 나서서 이런 보호소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보통 결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보고 오셨군요. 이렇게 사설보호소 외에요. 또 어떤 분들이 지역에서 동물 보호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만난 분은 개인적으로 동물을 구조하고 있는 안소형 님입니다. 이분 역시 5년 전까지 평범한 시민이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강아지를 키우게 됐고 이후 관심을 가지게 되며 알게 된 사실에 충격을 받아 구조활동까지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번식장, 불법 경매장 등 전국에서 오는 구조 요청을 받고 달려가는데요. 충격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가면은 현장이 어떠냐면 뭐 개 사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사체를 이제 뭐 한쪽에 쌓아놓거나 아니면 이제 주사병들 있죠. 뭐 약주사, 뭐 교배시킬 때 쓰는 뭐 이런 호르몬제라던가 뭐 이런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번식업자들이 하겠죠. 그런 주사병들이 막 천재 깔려 있고 물 사료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털이 대변 이런 오줌 이런 게 섞여가지고 이게 엉켜가지고 거의 실타래처럼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건 똑같았어요. 현직에서 개고기를 팔고 계시는 사장님이 제보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저쪽 한쪽 구석에 말티, 푸들, 비숑, 뭐 시추할 것이 뭐 딱 봐도 품종견 아이들인데 손바닥만한 새끼 강아지들이 정말 종이 꾸겨 넣듯이 장에 꾸겨서 있길래 살아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들은 뭐예요? 라고 이제 그 경매장 쪽에다 물어보니까 저 펫샵에서 팔리지 않은 애들, 심지어 일반인들이 집에서 키우다가 개장수한테 파는 애들, 이런 아이들인데 판매 가치 없어서 쟤네는 개소주로 나가면 됩니다. 그 얘기에 자기도 개고기를 파는 사람이지만 너무 충격을 먹으시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적이 있어요. 네, 안소영 씨는 본인의 구조 경험을 소개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번식장, 경매장, 펫숍으로 연결되는 반려산업의 축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예. 물론 그중에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생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마치 물건 판매와 같은 형태로 생명이 거래되다 보니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불법 번식장, 뭐 허가 번식장, 무슨 뭐 펫샵, 뭐 방치하고 있는 애들 보면 진짜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개인 구조자들이 이렇게 왜 목소리를 높여서 내 시간을 할애하면 내 돈을 싸가면 애들을 하나라도 더 살려고 보는지 직접 보셔야 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고 구조한 동물을 이송하고 또 다친 동물을 치료하고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는 건 모두 개인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금전적인 비용도 모두 개인이 부담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도 지금 엄청난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말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사실 저는 그건 너무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개인 구조 활동가 안소영 씨는 동물 구조가 보람찬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며 예.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개인이 이렇게 직접 구조에 나서고 입양까지 책임을 지고 계신 그 개인 구조 활동가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어떤 분들이 또 지역에서 동물 보호에 힘쓰고 계시나요? 네, 사설보호소나 동물학대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우리 일상 속에서 동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위해 활동하는 분들인데요. 김정희 씨는 처음엔 그저 불쌍한 마음에 길고양이들 밥을 챙겨주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한두 분씩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협회를 구성해 동물학대로부터 고양이들을 보호하게 됐는데요.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유성 동네 고양이 보호협회의 김정희 회장을 만나 우리 지역 동네 고양이, 길고양이 실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길고양이한테 이렇게까지 혹독한 나라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말고는. 서로 경쟁적으로 학대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 철제 포획틀에 애를 잡아다가 휘발유 뿌려서 불 붙이고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여기 유성시장에도 그 쥐약 나갖고 고양이 굉장히 여러 마리 죽었고 애를 잡아다가 다른 데 갖다 풀어놓는 거죠. 얘가 시끄럽고 내 차를 긁어서 다른 데다. 근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가면 완전히 애가 사실은 그 자체가 학대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네,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다뤄졌지만 길고양이들은 학대와 살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차마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김정희 씨는 이런 고양이 혐오가 곧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로 장차 사람에 대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합니다. 이를 막고 보호해야 할 법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예. 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잡아도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기가 힘들고 동물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뭐 고양이를 10마리씩 죽인 애들도 뭐 당연히 뭐 집행유예로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솜방망이 쳐버린 것도 너무 안타깝고. 네, 또한 인간이 도시를 만들어 생활하는 이상 이곳에 사는 동물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어린아이부터 생명을 대하고 다루는 자세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의 문제고 이 교육을 어린아이들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꼭 고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갈수록 어린애들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풍조 연쇄살인범들 조그만 동물들 처음에는 풀벌레부터 죽이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개구리 죽이다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나중에 사람한테까지 오는 그게 사실은 다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육 시스템 자체 공교육에 그런 교육이 좀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의 혐오를 멈추고 동물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길 바란다는 그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예. 오늘 시민듣보 이렇게 한 개인의 책임의식과 희생으로 동물 구조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동물보호시설이나 이 구조 활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또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그나마 지난 4월 27일부터 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도입되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도 완전하다고 보기엔 아직 부족한데요. 관련해서 유기동물을 구조, 보호, 입양 보내는 일을 맡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어독스의 엄지영 대표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법 개정 이렇게 바뀐 개정도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네, 소식이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악덕, 동물 소유주 처벌에 대한 법률은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특히 동물 실험, 식용, 애견 분양 판매, 펫샵 등 동물들에게 상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적 부분부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불법 번식장, 불법 식용 판매 등 개정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들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간 동물 보호시설 허가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습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이전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에 의미가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예. 사실 너무 무분별하게 이 사설 보호소가 굉장히 많아요. 법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는 진짜 필요한 제도이긴 해요. 너무 현실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법이 개정되어도 대체 누가 법안을 실행할 것인가? 당장 국가에서 주는 건 유예기간, 그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예기간이 2년뿐이고 국가는 민간 시설들에게 아무 재정 지원 없이 시간만 줄 테니 완벽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셈이에요. 각 지역의 지자체 보호소부터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 개선이 되고 나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 시보호소에 한 사람당 20마리 이내 관리 체제로 이 시정 명령이 내려왔어요. 보호소 자체 내에서 지금 기존에 100마리 이상, 100도 이상 있는 곳에서는 관리 직원이 둘, 셋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100마리 기준 3사람이라고 치면 벌써 나머지 40마리 나락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현장에서 유기견을 구조하고 또 유기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작고 약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안의 취지가 민간 보호시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노력은 분명하나 문제는 이들 시설에게 어떠한 지원과 도움 없이 오직 유예기간이라는 시간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동물보호시설 허가제는 오히려 기존 시설과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된다며 추가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법 개정 이후에 추가적인 시행령이라든지 보완책이 마련돼야겠고요. 무엇보다 유기동물들을 줄일 수 있는 이 장기적인 방법이 우리 사회 안에서 논의돼야 하겠는데요. 네, 오늘 소개드린 분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명이 물건보다 못하게 여겨진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직접 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저마다의 활동 내용은 다르지만 일제히 같은 의견을 내주신 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너무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 내용, 개농장의 학대 사육에 대한 내용 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동물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현실, 개인의 무책임함과 정부의 안일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적극 나서 감시하고 이행 여부를 단속해야 합니다. 예. 또한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물 역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란 점입니다. 이 얘네들도 생명이거든요. 그럼요. 이 나라가 좀 행복하게 잘 사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생명 존중의 사회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이 없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동물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예.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의 아픔만 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너무 나몰라라들 하고 사니까 아쉬우면서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얼마나 각박하고 살기 힘들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네. 전체적으로 좀 다 같이 함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만 말고 실질적으로. 네. 뭔가 실천하고 고민하고 적극적 방법도 찾고. 네, 동물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도 사람이지만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다시 애정으로 감싸는 것도 사람입니다. 개별 동물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시민눈보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 별의 마음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 널